가서 싶은데 가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뜨거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따뜻함을 포기하고 살거나. 그래서 여기 가고 싶어도 이 감정 느끼는 거가 힘들어서 일로 왜냐? 지금 이 불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와 속상함이 크게 생긴 사람은 이 뜨거움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멀리 가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하니까 이 감정들을 안 느껴요. 근데 멀리 갈수록 어둡고 추우니까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뜻한 곳으로 또 가고 싶어 하는데 가려고 하면 이 감정이 올라와서 또 못 가게 만드는 거죠. 딱 이렇게 갇혀버려요. 이게 끼인 고통이라고 해요. 이게 끼인 고통.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우리 심리 이슈를 요 한 장면으로 모든 심리 이슈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4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그냥 이 따뜻함을 포기하고 그냥 우울하지만 뜨거움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니까 그냥 따뜻함으로 가고 싶은 그걸 포기하고 그냥 저쪽에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를 피해서 그냥 사는 거죠. 그걸 선택하든가 아니면 그 뜨거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너무 춥고 어둡고 우울하니까 이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 추워서. 그래서 이제 공포의 감정을 차단하고 여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2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증인 거고, 그래서 이 2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못 하겠는 거야. 여기 있어도 죽겠고 저기 있어도 이번도 죽겠고. 그래서 이 고통을 주는 환경 자체에서 나를 아예 빼버리자. 나 자신을 그 환경에서 나를 빼버리자. 이제 자살, 정신분열, 자폐 등 종교의 귀유에 걸린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포와 두려움을 풀어주어서 욕구가 통합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힘과 지혜를 얻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이렇게 풀어주면, 그러니까 뭐냐면요, 배움이라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배우는 과정인데, 진정한 배움이란 뭐냐? 불의 따뜻함과 뜨거움을 모두 경험하고 뜨거움 때문에 생긴 감정을 풀어주면 비로소 불의 양면성을 모두 알게 되어 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배움의 완성이고 이제 지혜를 얻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났을 때 불의 따뜻함과 뜨거움을 한꺼번에 배울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이 배움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양면성을 한 번에 딱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따뜻함과 뜨거움 둘 중에 하나씩 배워요. 아니. 불을 경험하기 전에는 불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불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불의 양면성은 따뜻함과 뜨거움인데 이 2개를 건강하게 한 번에 배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접촉하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접촉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먼저 접촉하든 따뜻한 뜨거움 중에서 그건 단쪽짜리 경험이고 반드시 균형이 깨지고 이제 그 결과 상처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몸의 대인 부위와 감정이 발생하는 거죠. 얼마만큼 이 상처를 받았냐. 그래서 이제 불의 뜨거움에 심하게 대인 사람일수록 뜨거움으로부터 불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요. 이 감정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도망가서 안전함을 얻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둡고 춥고 우울하니까. 그래서 또 다시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문제, 심리 문제는 이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그 대입을 하시면 돼요. 아까 질문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왜 무시당한 것 같으면 막 폭발하냐? 그분은 어릴 때 이 무시라는 불에
이게 지금 불인데 불의 양면성이 뜨거움과 따뜻함이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거 바꾸면 돼요. 이게 사람인데 네. 사람의 양면성에 존중과 무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시라는 불에 심하게 되어서 이런 감정이 엄청 생긴 사람인데 이거에 피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처럼 안 하려고 해요. 네, 근데 무시당해서 피해서 여기에 가 있지만 안전하지만 거기는 어둡고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그 존중을 진정으로 향해서 가고 싶은데 존중을 향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다 불이에요. 네, 이 하나의 비유예요. 이 불은 하나의 이제 비유인 거고 여기다가 다른 걸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되게 재밌는 곳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되게 위험한 곳을 보잖아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곳을 보고 어떤 사람은 위험한 곳을 보냐 이거죠. 둘 다 문제예요. 너무 위험을 인식 못하고 너무 재미있게 봐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언제 재밌고 언제 위험하냐를 건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그 불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세상 만물이 다 양면성이 있는데 이 양면성을 건강하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처 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3, 4분 정도. 인간 마음에도 끌어당긴 에너지가 밀어내는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 안에서 그 내부의 그런 내면에 있는 그 균형을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깨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욕구가 감정으로 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 문제를 잘 네. 해결해 가야 되는 오케이. 게 네. 생긴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네. 또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 즉 그렇죠. 욕구가 감정으로 변하여 쌓이게 되어 문제를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안에서 정반대의 두 에너지가 있어서 자석처럼 이렇게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에너지가 올라와서 먹게 하고 배가 부르면 이제 안 먹고 싶은 에너지가 올라와서 안 먹게 하고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사실은 만물이 다 원래 그 두 에너지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방해받으면 두 에너지 중에 사용을 못하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는 쌓이게 돼요. 자, 그 쌓인 에너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시의 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물질 차원에서 인간의 의식은 이렇게 이제 원래 0까지에서 5가지 수준에서 인간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물질 차원에서는 그 감정이라는 게 물질 차원에서는 전자의 움직임이고 전기인 거죠. 근데 이게 물질 차원에서는 전자의 흐름인데 몸 차원에서는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 기력이라고 하잖아요. 생체 에너지라고 똑같은 건데 이름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와 생체 에너지가 마음 차원에서는 의미, 존중과 무시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게 다시 혼 단계로 딱 넘어가면 관계. 이게 이제 균형작이 일어나는 것이 관계고, 그래서, 어떤 타인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 차원에서만 딱 봐버리면, 감정은 그냥 정기적 현상이야.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를 지은 사람은 이 윗단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세상은 다 여기만 있어 라고 하니까 그냥 감정을 전기로만 말했다. 네,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 단계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다 다른데 그 학문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단계는 심리학이나 문학, 철학에서 이 마음 단계를 연구하는데 요거 단계에서 다른 단계를 요 단계에서는 감정을 전기나 전자의 흐름으로 안 봐요.
그렇게 해석 안 한다는 거죠. 이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물론 이제 어떤 심리학이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만 이제 균형 심리 같은 경우는 마음에서는 이 감정이 존중과 무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단계별로 감정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똑같은 건데도 이름도 다 다르게 붙이고 역할도 다 다르게 본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남들이 방해를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빨리 먹든 늦게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균형을 맞춰가요. 근데 여기 좀 선생님 이거 내가 돈 주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갖다 먹어버리면 선생님은 자기 돈 주고 산 거 아니어도 내 거라는 의식이 있는데 내가 가져가 버리니까 어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섭섭하거나 뭐 속상함이 생기시겠죠? 그러면 자, 그 물질 차원에서 보면 내가 먹어야 할 빵, 먹어야 할 음식을 못 먹은 거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이 물질 차원에서는 영양소와 미네랄을 이제 뺏긴 것이 되고 부족한 것이 이제 되지만 여기서는 에너지의 이런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뭘 내가 뺏겨버렸을 때, 자, 빵을 뺏겼어? 먹어야 될 음식을 못 먹었어? 그러면 물질 차원에서는 세포 기능 저하가 나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건 존엄성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몸 단계에서는 못 먹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세포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마음 단계로 딱 가버리면 마땅히 내가 먹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근데 못 먹은 거니까 그게 감정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세포 기능 저하가 생기지만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여기서는 못 먹었으니까 배고픔이 생기는 거고 이 배고픔을 통해서 균형 상태를 체크하는 거고 여기서는 존중을 못 받은 거니까 존중 못 받은 만큼 어떤 종류의 존중을 얼마만큼 못 받았냐 그게 바로 감정으로 이렇게 비례해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그러니까 그 감정을 마음 차원에서 존엄성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건 서구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균형 심리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감정을 존엄성하고 존중하고 무시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때 가장 정확하다고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이거를 감정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감정을 존엄성하고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께서는 감정에 뭐 이타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연민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의 사람을 대표하는 감정의 존중과 무시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감정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 감정의 종류가 많은데 이 감정들이 다 뭐냐면 존중의 종류거나 무시의 종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에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무시에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존중을 받았는데 그래서 기쁘거나 아니면 행복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균형이 이게 이제 균형의 종류하고 또 이렇게 다 이제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을 받으면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뭐 이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무시를 당하면 그 무시의 종류에 따라서 화가 나거나 뭐 불안하거나 뭐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슬프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식으로 쫙 수없이 많은 감정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무시를 당했냐의 종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세분화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중 무시는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단순해져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아주 세분화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연구를 쭉 하면서 이게 그 마음은 다 어디서 상하고 마음이 회복이 되냐면 내가 누구한테 어떤 대접을 받느냐 관계 속에서 존중받을 때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고 괜찮아지고 무시를 당하면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세상에서 혼자 있을 때는요, 그게 마음이 상하지를 않아요. 왜냐? 혼자니까. 예. 근데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치유가 되거나 뭐 회복이 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중의 종류만큼, 무시의 종류만큼 감정의, 그러니까 그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의 양도 내가 얼마만큼 존중받았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의 양도 결정되고, 또 무시의 양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는 양도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 나를 한 번 무시하면 뭐 사과 안 받아도 뭐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을 무시했어. 그러면 그 다음 새해 첫날 와가지고 그냥 막 납작 엎드려서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이게 용서가 되냐는 거죠.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무시한 사람이 용서를 진심으로 하면 용서하기가 쉬워요. 때로는 용서 안 해도 뭐 그 정도 넘어갈 수 있는데 1년을 나를 무시하고 고통을 준 사람은 366일째 와가지고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이 용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감정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정도 물리량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나중에 조금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 양자역학을 이렇게 보면 이 감정들이 또 주파수도 다 달라요, 사실. 이게 다 파동이잖아요. 세상은 다 파동이잖아요. 알갱인데 파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다 이제 할 수가 있죠. 감정은 주관적인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 균형은 내가 배가 고플 때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어떤 속도로 먹을지를 누가 결정해? 아무도 결정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의 균형작용은 오로지 고유하게 자기 건데, 그 균형이 어떻게 깨지냐도 자기 거고, 그 균형이 어떻게 깨져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도 자기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유교 철학도 그렇고 많은 철학들이 뭐에 속았냐면요, 균형이 많이 깨져서 감정이 많이 생기니까 과민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과민 반응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 감정을, 그런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은 나쁜 거야로 단정을 지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배고픔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지금 몸 단계에서 균형 상태를 알려주는 건 배고픔이거든요. 근데 마음 단계에서 균형 상태를 알려주는 것은 감정의 종류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고픔하고 감정은요, 역할이 똑같아요. 단지 어떤 영역에서 균형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냐만 다른 거죠. 배고픔하고 감정이 역할이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이 배고픈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배고픈 사람은 당연히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 텐데, 그것을 그 행동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너 왜 이렇게 행동하니? 라고 이제 찾아 들어가서 제가 30일 굶었어요. 야, 너 여태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알게 되면. 그럼 감정도 너무나 많이 굶은 사람처럼 너무나 많이 무시를 당해서 분노가 엄청 쌓였어. 그럼 그거를 너는 왜 분노 조절을 못해가 아니라, 원래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까지 분노 조절이 가끔 안 되는 걸 보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어떤 일을 겪었나 보다. 이 분노가 이렇게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너 언제부터 그랬냐? 너 언제부터 굶었냐를 묻듯이, 너 언제부터 이렇게 화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랬어?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어요. 딱 나오거든요. 이혼해서 그래서 어땠는데요? 나 버림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뭘 느꼈어? 화가 났죠. 그럼 나를 왜 낳았어? 낳지를 말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 40살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을 지금 참고 사신 거예요? 야, 이렇게 분노를 풀지 못하고 30년을 쌓아서 살아셨으니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30년을 굶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이해되세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게 이해가 쉬운데, 지금까지 이제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감정을 존중과 무시받은 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정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감정. 그러니까 참 궁금한 게 네. 감정은 주관적인 건데 주관적인 이제 거고.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것은 관계 안에서 그 네.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 요구를 감정을 예. 서로가 이렇게 예. 건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네네. 그러면 각자의 감정 각자는 맞는데 네. 각자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그럼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이제 뒤에 사실 다 배우게 되지만 너는 보니까 존중을 이렇게 선택권을 보장받고 싶었는데 그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해서 화가 난 거고 영숙이는. 그리고 너는 뺏길까봐 걱정이 돼서 먼저 선택을 해버린 거고. 근데 얘네 둘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 누군가가, 너가, 선생님이 보니까 너는 이래서 화가 났고, 너는 이래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 거구나. 맞아? 그럼,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물어봤을 때 얘가, 꼭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너가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건 사실은 얘와는 상관없이 너가 과거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뺏겼던 경험들이 있어서 내가 내 거를 먼저 챙겨야 되겠구나. 내 거 먼저 챙기지 않으면 내가 뺏기겠구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아.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집에서요. 그래? 누구랑? 오빠랑 언니랑 관계에서? 왜? 언니랑 오빠랑은요 항상 먼저 다 먹어버려요. 그랬어? 그래서 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제는 뭐가 나오면 빨리 내 거부터 챙겨야 되겠다. 그래야 이해가 되시죠? 금방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서 그러면 제가 저래서 항상 먼저 챙기는 아이였구나. 얘도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너는 이렇게 뭔가 너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선택을 보장받지 못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언제부터 그랬니? 그러면 처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자기의 분노를 통해서 분노라는 걸 통해서 피해받은 과거의 그 경험들이 딱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이 서로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되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한 번만 물어봐주면 되는데 너는 안 물어봐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 내가 배부른 사람은요, 내가 배부르잖아요. 남이 어떻게 해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배고프잖아요. 남이 배부르든 배고프든 나는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안 풀린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건드려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나는 그냥 계속 자극받아서 힘드니까 그 자극받아서 힘든 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딱 찾아내서 이게 바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갈등 조율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교사들이 최소한 1년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까 주든 1대1 관계에서 다루든 집단 역동으로 다루든 한번 다루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로 전체 애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고 치유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책을 읽어서 인문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인문학의 깊이가 이제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항상 옳아요. 근데 관계 차원에서 자기에게 쌓여있는 그 감정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막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자율성을 침해할 때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러는지조차 모르니 그걸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고 나면 그 잘못된 행동이 나오지만 이 잘못된 행동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해야죠. 그건 근데 심판관이나 재판관이 할 일이고
이제 선생님까지 재판관이, 부모까지 재판관이 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너가 이렇게 그 걔를 때렸으니까 뭐, 봉사활동하든가 뭐 하는 건 하는데, 너의 그 분노가, 분노라는 건 피해를 입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데, 너 과거에 어떤 피해들을 입어서 이렇게 분노를 느끼게 됐니?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맨날 울면, 이렇게 슬픔을 느끼는 건 뭔가 소중한 걸 상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슬픔인데, 너가 이렇게 보면 좀 자주 울더라. 너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소중한 것을 상실을 했길래 이렇게 슬픔을 깊이 느끼는 거니? 이렇게 그 감정이라는 걸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물어봐줘도 아이들이 딱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화를 통제해라, 조절해라, 내지 마라, 이렇게만 가지. 화라는 건 피해를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너 과거에 어떤 피해를 당했길래 이렇게까지 화내니? 이렇게 질문 자체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 감정, 이렇게 감정을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짜증 많이 내잖아요. 그럼 짜증이라는 거를, 짜증이 정의가 뭐예요? 짜증이 뭐냐면요. 하기 싫은 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아이한테 너 이렇게 짜증을 자주 내는 걸 보면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참고 많이 해왔던 것 같아. 너는 어떤 하기 싫은 것을 이렇게 참고 해온 거니? 라고 물어봐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근데 누구도 그렇게 안 물어봐준다는 거죠. 야, 원래 다 그런 거야 세상. 그럼 그렇게 자꾸 짜증내면 뭐가 좋냐? 니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참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참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언제 짜증이라는 건 하기 싫은 걸 참고 할 때 나는 감정인데, 너는 그동안 뭘 그렇게 하기 싫은 걸 그렇게까지 참으면서 했길래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니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존중의 종류, 무시의 종류, 무시의 내용을, 존중의 내용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정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감정의 정의를 한번 딱 풀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너는 이 감정은 이런 뜻인데, 그럼 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거니? 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알아듣고 딱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조금만 해도 나중에 그냥 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도 되잖아요. 감정의 정의를 저희는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짜증 났을 때. 그건 제가 표를 나눠줄 거예요. 이 감정 정의가 딱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그냥 답답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느끼는 감정이 답답함이에요. 그러면 엄청 답답해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도 답답해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우리 어떻게 반응하냐고. 답답해하는 사람한테 딱 뻔하잖아. 반응이 뻔히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답답함이란 뭔가 원하는 게 안 될 때 느끼는 감정인데, 뭘 원하셨는데 안 돼서 이렇게 답답해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주면 그거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와, 이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존중이에요. 네. 네, 아까 교수님이 그 자기 돌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자기가 상처를 내리는 네. 얘를 자기 돌봄을 네. 해주면서 자기가 네. 자기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해주는 네.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누구나 다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자기 중요한 그 주위의 사람들 성장 과정에서 심리 도식이라는 것이 여러 네. 가지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3가지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성장 과정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도식을 많이 당해서 억울함이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감정을 그때 그 시절로 가서 내가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시절로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나 어떤 걸로 가서 미해결된 어떤 부분들을 그 안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해결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돌봄에 충분히 이제 어느 시간이 됐어.
근데 이제 다른 상황에서 내가 또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러한 것들이 접촉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런 패턴이 다시 발생이 안 되냐? 예. 예. 그런 당연히- 정도가 예. 당연히 이제 존중받은 만큼은 당연히 줄어들죠.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요 우리가 이게 심리학이 그 양자역학을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하면요 심리학이 절대로 발전을 못하는데 자 그 노자가 세상 음양으로 돼 있다고 말했는데 서구는 그걸 안 받아들였는데 양자역학이 원자를 연구하니까 전자와 원자의 플러스로 돼 있더라.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전자의 운동을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와 놀래는 거예요. 만물은 알갱이로 만들어져. 조그만 알갱이들이 뭉쳐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커지는데 자 인간은 그냥 한 덩어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들이 중첩돼서 큰 덩어리로서 한 덩어리 그러니까 중첩된 돼서 그 나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갱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고 다시 넣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알갱이로 만들어져서 가능한데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다.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거는 다 이해를 하세요. 자 보세요. 전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피부, 장기, 조 요까지는 다 이해하세요. 이게 홀락기라고 해요. 이 홀락기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거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다 이해. 요까지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배워서 알아요. 근데 몸이 모여서 마음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운 적이 있냐는 거죠. 이 물질 단계만 연구하는 서구의 의학 전문가나 생물학자들은요, 자,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딜 검사해? 뇌를 검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몸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몸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켄 윌버라는 이제 서구 철학자와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제 세상 인간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물질 그 몸 안에 물질이 있는 거고 마음 안에 몸 물질이 있는 거고 이거 안에 몸 물질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 몸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한다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자료 다 나가실 거예요.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설명해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몸은 항상 현재라는 순간에만 있어요. 근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딱 생겨가지고 신경세포가 생기면 그때부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느끼니까. 그러면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은 해결되고 어떤 마음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된 마음은 끝난 거예요.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해결 안 된 마음은 인생의 그 좌표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원래는 4차원의 시공간인데 이걸 제가 입체로 그려야 되는데 입체로 못 그려서 평면도예요. 출생에서 현재까지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삶의 좌표가 있잖아요. 그 좌표에 마음들이 다 남아있어요. 해결 안 된 마음들이. 근데 몸은 누구한테 있어요? 현재 나한테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 나는 현재에 대한 마음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마음은 다 반드시 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몸이 필요해요. 그러면 몸은 현재 나한테만 있으니까 과거에 풀지 못한 마음들은 다 현재 나한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몸을 갖고 있는 내 안에는 과거의 감정과 현재의 감정이 동시에 올라와요. 즉 섞여서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감정을 구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날 상황이 아닌데 화가 나? 잘못된 거야. 이렇게 했지. 내가 지금 화가 날 상황인데 화가 난다는 건 과거에 내가 나한테 지금 지금 풀어달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해석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설명이 이게 양자역학을 이해할 때만이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몸은 그 관제소고요.
하늘에 떠 있는 비행이나 인공위성과 관제소가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나는 이 몸을 통해서 과거의 내 마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양자역학에서는, 이 물리학에서는 이 4차원 시공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안 돼요.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개념인 거지 원래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자, 여기 마음 안에 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더 크게 있는데 그 안에 몸은 여기 있지만 이 마음이 몸을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한 덩어리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이게 아인슈타인의 3대성 이론이 이론을 아시면 이제 그 얘기들을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설명이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왜 근데 몸이 모여서 마음이 된다라고 몰랐냐? 보세요.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된다는 게 사실은 이걸 배웠으니까 알죠. H2O가 물이 된다는 거죠. 물하고 H2O는 관련성이 없어요. 아래 단계가 윗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 단계하고 윗 단계는 이게 관련성이 없어요.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항상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자가 세포가 되다니 웃긴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세포가 피부가 되고 피부가 장기가 되고 이거는 한 단계씩 올라갈 때 완전 질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밑에 단계하고 윗 단계하고는 그냥 볼 때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배워서 알죠? 마음하고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몸이 어떻게 마음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느낌, 욕구,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것이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4차원의 시공간에 쭉 펼쳐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그냥 바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마치 유전자 과위로 잘못된 유전자를 똑 집어내서 딱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미해가 된 그 조름성이 훼손된 그런 수많은 나들을 이렇게 중첩돼 있잖아요. 그 차원 나중에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차원을 검색해서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1차원부터 지금 우주가 이 세상 만물이 11차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11차원의 시작이 점하나잖아.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1차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높아 보이지만 이 11차원의 시작은 점 하나예요. 네, 점 하나에서 모든 것이 중첩되면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중첩되어 있는데 몸이 여기에 있으니까 몸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걸 하잖아요. 내가 어제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의 시제를 구분하거든요. 이미.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왜? 너 싫어졌어. 너 나 그렇게 좋아한다고 쫓아낼 때 언제야? 그건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는 너 더 이상 너를 좋아하지 않아. 마음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했던 그 마음은 어디야? 과거에 있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마음도 시제가 있고 마음도 이렇게 중첩돼 있다는 거. 자,